제일조선인 문제를 보면 오늘의 한일 관계, 특히 그리고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거기서 작은 남북 관계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북한과 조일 관계도 또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조선인 문제는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토요일, 그러니까 그 8월 17일, 24일, 31일 되겠습니다. 8월 31일 날 8시부터 하는 이영채 교수의 특강, 거기서 제일조선인 문제를 또 다룰 텐데 그 강의하고 합쳐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채 교수는 주로 그 이슈 중심으로 뭐 역사도 좀 설명하셨습니다만 이슈 중심으로 말씀하시고요. 저는 쭉 대개 연대기적으로 그 얘기를 할까 합니다. 네. 자, 요 화면을 좀 보시죠.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해방 당시에 1945년 당시의 인구예요. 그러니까 이 해외 이주민이 우리 그때 흔히 이제 해방됐을 땐 3천만 동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400만쯤이 해외에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200만 가량이 일본에 있었습니다. 200만 가량이 일본에 있었고 나머지 200만이 중국, 만주, 뭐 또 동남아시아 뭐 등등 사할린 등등 또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소련령이죠 등등에서 흩어져 있었는데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냐 하면은 전 세계 이민사에서 세계 2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간 게 아일랜드 대기금 들었을 때 인구의 25%가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1860년대 우리 삼남지방에서 밀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남쪽에선 어디 바깥으로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폭발하는 거고 북쪽에서는 똑같이 기근이 들었지만 그 사람들이 두만강, 압록강 넘어가서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이민의 그 시작입니다. 그리고 40년쯤 지나서 이제 40년, 50년 지나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그러면서 또 왕창 나가게 되고 일제 전쟁 말기에 강제 동원, 강제 연행되면서 또 엄청나게 나가게 되고요.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해방이 됐을 때 한 400만,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한 14%쯤이 있었는데 이게 세계 2위인 거예요. 그럼 화교가 많다 하지만 화교가 실제 많죠. 그거는 중국 사람 그 정말 머릿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많은 거지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중국 전체 인구의 2%가 안 됩니다. 1점 몇 %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가를 알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간 곳이 또 그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이제 거대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은 그 이 이제 여기는 제일 동포라고 해놨는데 요 용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자가 있고 단기 체류자가 있고 그리고 또 일본에 귀화해서 일본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 집계해서 제외했는데 한 40만, 35만에서 40만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요 표가 일본 법무성이나 한국외교부의 통계인데 한국 국적을 46만, 일본 귀화를 36만. 그다음에 조선 국적이 있죠. 여긴 또 총년이 빠졌나요? 총년이 여기 8만. 조선 국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적은 아닙니다. 조선적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조선적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도 아니고 총련도 아닌 북한도 아닌 그 무국적이에요. 여기서 조선이라는 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닙니다. 일본에 병합돼 있을 때 우리나라를 통칭해서 조선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조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국적이 아니고 출신 지방을 의미하는 건데 제일동포 중에서 그러니까 제일동포로서의 어떤 역사성을 견지하려는 사람들, 분단된 어느 쪽에도 속하기 싫다라고 했었던 사람들, 뭐 이유는 다양하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 중에 일종의 조선이라는 걸 그냥 고집하고 난 조선인으로 여기 왔어. 그러니까 뭐 내가 남쪽으로 돌아가고 북쪽으로 돌아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모를까 난 조선 사람이야. 그러고 이제 버티고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데 이제 대개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몇천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3만 명. 해방됐을 때는 다 조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분단 정권이 쓰고
이 동포 사회 역시 분단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우리 조선인 인구가 어떻게 늘어난다를 보시는데요. 나를 뺏길 무렵에는 한 1000명 안팎. 그러니까 이제 뺏기고 난 다음부터 쭉쭉쭉 늘어나서 3.1운동이 일어날 무렵에는 2만 5천, 3만 명대예요. 그러다가 쫙 늘어나다가 야, 이거 참 놀라운 거죠.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 있고 그때 6천 명이 죽었는데도 끊임없이 늘어납니다. 왜 늘어났을까요? 그만큼 식민지 조선의 삶이 팍팍했기 때문에 일본으로 많이 갔다 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구가 이제 쭉쭉쭉쭉 늘어나는데 이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일본은 일본대로 수요가 있으니까 늘어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뭐 괜히 늘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는 걸 골치 아파하면서도 외국인 노동자 정말로 단속을 철저히 하면 못 들어오죠. 그런데 그거는 그만큼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그랬던 겁니다. 조선인이 들어오는 걸 일본이 꺼려 하면서도 또 문을 열어놓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가 확 늘어나는 건 이제 전쟁을 37년도에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늘어나는 폭이 빨라지더니 여기 이제 강제 동원이 되는 식의 아주 급속하게 늘어나서 39년에서 그러니까 45년까지 한 6, 7년 사이에 2배 반 정도가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전쟁과 조선인 사회의 형성이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중요한 표를 하나 빠뜨렸네요. 근데 꼭 설명해야 할 거. 제일동포의 97%, 98%는요.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출신입니다. 즉 38도선 이남이에요. 38도선 이북은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이 북선을 공업화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륙 이제 병참 기지라고 불렀죠. 대륙을 침략해 들어가기 위한 기반을 그러니까 북한 지역하고 만주 쪽에다가 닦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선인 노동자들이 그걸 거기서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북 출신으로 일본에 건너간 사람은 아주 적어요. 제일동포 전체에서 한 2%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다 북쪽으로 가고 만주나 중국으로 빠졌죠. 그래서 제일동포의 98%는 38도선 이남 출신입니다. 그런데 총련이 일본에서 득세하게 된 것 참 역설적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이 제일조선인들의 도별 출신 통계를 어디 뽑아놨는데 이 PPT 자료를 워낙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워낙 급하게 막 차 타고 이동하면서 이제 앉아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 막상 강연을 하려고 보니까 중요한 자료 몇 개가 빠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동경이고 여기가 이제 일본에서 관서지방이라고 하는 오사카 일대인데 조선 사람들이 이쪽에 많죠. 그러니까 도쿄보다도. 도쿄 쪽에도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주로 올드 뉴커머라고 그래요. 용어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새로이 온 사람들 80년대 90년대 온 사람들은 이제 이 도쿄 쪽으로도 많이 가는데 초기에 온 사람들은 이제 오사카 쪽에 거기가 경제활동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오사카, 교토 그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고베 대지진 때 우리 조선 사람들도 피해도 컸었던 거고요. 이 표는 대단히 상징적인데요. 가만 있죠. 우리 저 전체 외국인 그 숫자에서 조선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점점점 떨어져 가고 있죠. 떨어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이 조선 사람보다 더 많아진 겁니다. 처음에는 어때요? 91년까지만 해도 뭐 비교가 안 되게 훨씬 했었는데 중국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한국인들은 뉴커머가 온다 하지만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왜 줄까요? 귀화를 또 많이 하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예,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용어 문제를 좀 하자. 자, 용어 문제도 제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그 용어를 쭉 써놓은 게 빠졌는데요. 예. 뭐라고들 부르십니까, 보통? 우선 얼른 생각나는 거 해볼까요? 제일동포, 제일교포, 제일한국인, 제일조선인, 제일한국점 조선인, 제일조선점 한국인.
제일 코리안, 자이니치. 뭐 지금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본 대로 한 10개는 충분히 되죠? 각각 뉘앙스가 틀린 겁니다. 우선 제일 교포, 그 교자가 뭡니까? 잠시 머무른다는 뜻이에요. 잠시 머무른다. 그러니까 가령 상사 주재원이나 유학생 같은 사람들한테는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절대 다수의 일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정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주권을 갖고 거기서 태어났고 또 거기서 뼈를 묻어야 할지도 모를. 일본은 뼈를 묻기보다는 화장을 하죠. 이제 그런 분들인데, 그러니까 교포란 말 적당하지 않아요. 제일 동포란 말은 어때요? 그냥 한국 내에서나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분들을 객관화하는 명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나의 이름을 갖고 좀 전 세계에서, 일본 사회에서 제일 동포라고 하는 말은 일본인들에게 성립하지 않는 말 아니에요. 우리끼리 쓰는 말이고, 너무 민족 중심의 편협한 그 용어일 수 있다 해서 제일 동포란 말도 요새는, 옛날엔 많이 썼지만, 저도 주로 제일 동포란 말을 많이 썼었지만, 지금은 잘 안 쓰는 말이 됐습니다. 제일 한국인 어떤 것 같으세요? 아마 한국 사회에서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제일 한국인일 것 같은데, 우리 그 서경식 선생님, 언제 한국 오시면 한번 모셔야 할 분인데, 서경식 선생님 은 아니다. 제일 한국인이라고 쓰면 안 된다. 제일 조선인이라고 써야 한다. 제일 한국인이라고 쓰면 우선 총련 사람들 배제되고요. 조선적이 배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총련 조선적 배제되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성이 배제가 된다. 이 사람들이 조선인으로 끌려왔었던 그 역사성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 조선이라는 해석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때 한국의 대립구도가 아닌 역사적 의미의 조선으로 해석한다면 제일 한국인 당연히 포함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일 조선인이 맞는 명칭이다. 이제 이렇게 쓰세요. 제일 조선점 한국인, 또 한국점 조선인. 뭐 참 안타까운 마음에 쓰지만 좋은 명칭 아니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분단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제가 똑같은 그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원 시절에, 젊은 시절에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커뮤니즘 인 코리아예요, 책 제목이. 근데 이걸 뭐라고 번역을 하지? 나올 때 이제 결국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로 번역이 됐는데요. 코리아 했을 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과 한국이냐 조선이냐에 따라서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에 조선 공산주의 운동사에 이거 달라집니다. 코리아 공산주의 운동사 이렇게 쓸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 분단이 벌써 우리의 이제 언어를 갈라놓은 거고요.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명칭에 자이니치라는 명칭이 있어요. 자이니치. 여기 이제 보면은 자이니치. 제일 조선인도 아니고, 제일 한국인도 아니고, 제일 동포도 아니고, 제일 교포도 아니고, 제일 코리안도 아니에요. 일본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한국인만 있는 건 아니죠. 자이니치 중국인도 있고, 자이니치 브라질인, 자이니치 필리핀인, 자이니치 베트남인 얼마든지 많을 수 있는데, 그걸 통칭해서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도 그냥 자이니치 하면 대개 조선인을 칭하는 걸로 알아듣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제일 조선인들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정체성이죠. 예컨대 이런 거. 한국하고 일본이 경계하면 너 누구 응원할래? 하여튼, 또는 심지어는 독도는 어디 땅이야? 에서부터 여러 가지, 정체성을 충성서약을 하라는 식의, 정체성이 아니죠. 정체성이라는 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정답이 정해져 있고 거기를 강요하는 그런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그거 싫다는 거죠. 그냥 내가 나이고 싶어서. 그럼 구구한 설명 묻지 마라, 따지지 마라. 아마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본에 머무르는 외국인이 조선인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왜
자이니치가 조선인을 가리키는 말이 됐느냐. 요거 그 좋은 만화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 만화책을 안 갖고 왔네요. 그 이따 볼 텐데. 그 만화책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조선인, 한국인 등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하기에는 거기 안 담아진다 이거예요. 자, 우선 한 집안만 하더라도요, 할아버지는 조선적, 아버지는 총련, 아니, 아버지는 민단, 어머니는 총련, 나는 아무데도 속해 있지 않은 자인이지. 그리고 또 동생은 귀화하고. 한 집안도 그럴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대고 너는 한국이냐, 조선이냐, 코리아냐, 왜 귀화했어? 그러니까 제발 우리 좀 내버려도 하는 그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이니치, 자이니치 정신사, 현대사. 자, 우리 제일 조선인 사회의 형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자, 이게 그 유명한 관부연락선입니다. 어디서 출발하느냐? 아베의 지역구 시모노세키에서 출발합니다. 관부, 바로 시모노세키를 한자로 하관이라고 쓰죠. 부는 부산. 그래서 시모노세키를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이 여러 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창경환이라는 겁니다. 쇼케이마루라고 되어 있는 배고요. 이 배를 타고 이 여행 가방을 들고 이제 가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그래도 좋은 가방 같네요. 그래서 초기에 그는 지식인들, 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 유학생들이 잘 아시는 28 독립선언을 했었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속도를 많이 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제주도 출신 조선인들이 이제 오는데, 4.3 사건 강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신 도별로 칠 때요. 제주도 인구가 지금 한국 인구에서 몇 %쯤 되나요? 한 1%쯤 될까요? 50만, 60만이 안 되죠, 제주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50만 좀 넘으면은 아마 1%쯤 될 텐데, 제일동포 사회에서는 한 3, 4%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열 몇 배가 많은 거죠, 인구 구성에서. 왜냐? 제주도 출신들이 원래 또 백길 따라서 일본으로 많이 왔고, 그리고 4.3 사건 터지고, 그러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였죠. 돌아갈 수 없고, 그리고 또 4.3 사건을 피해서 일본으로 새로 많이 오게 됐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일동포 중에 제주 출신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이 초기 제일동포 사회에서 꼭 짚고 넘어갈 건, 지난번에 일본 보수 우익할 때 히오지키 마스다로 얘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동 대지진 사건 때의 조선인 학살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어요. 그 당시에 아까 23년에 조선인 숫자가 아까 보면은 8만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때 거기서 6,600명이 죽었으니까, 6,600명이니까 거의 한 8, 9% 정도가 희생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 숫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선인들이 일본 자경단에 의해서 학살당하는 장면, 너무 끔찍해서 말로 설명은 안 하고 사진으로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죽임을 당했는데도,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일본을 계속 건너갔어요. 건너가고 한 걸 보면은 참, 사람 산다는 게 뭔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거 아마 관동 대지진을 그린 영화예요. 우리 오충공 감독이라는 분이 지금 3부작으로 이제 3편을 만들어서 이제 곧 개봉을 할 거고, 한국에서도 상영회를 할 텐데, 우리 기회를 봐서 모시든지 아니면은 이 유튜브 채널에서도 한번 상영회를 갖든지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조선인들이 수도에다 독을 푼다 하는 유언비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엄청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조선인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늘어나다 보니까 일본 정부에서 이제 내각 회의에서, 각의에서 조선인 이주에 대한 대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선 건너오니까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골치 아프다. 그래서 조선인이 조선 내에 안주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근데 총독부는 어땠을까요? 열심히 내보내려고 합니다. 왜? 이 조선인들이 국내에 있으면은 골칫덩어리다 이거예요. 거기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조선에서 한계인들이 나가죠. 생존의 기로에 오죽했으면, 원래 농민이라는 존재는요, 전통사회에서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백리 바깥을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 그저 한 30리, 40리 그 범위 내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농민들의 작은 세계라고 해서, 그 농민 연구하는데 전 세계에서 그 스몰 월드, 푸티 월드 뭐 하여튼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외로까지 나가게 됐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일본으로만 갔나요? 만주로도 엄청 나갔죠. 총독부 입장에서는 뭐 토지조사 사업이다, 산미증식 계획이다, 이제 급격한 사회 변동을 거치면서 이 한계에 몰리는 농민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국내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사회 불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도에 가면은 숟가락만 있으면은 먹고 살 수 있다. 간도에 흉년이 들어도 조선의 풍년보다 훨씬 낫다. 뭐 이제 이런 유언비어 퍼뜨려 갖고 간도로 몰아내고, 또 일본으로 건너가도 야, 일본의 일자리 훨씬 많아. 아, 신문물 있고 좋아. 그래서 일본으로 잔뜩, 조선은 그렇게 건너가게 하는 겁니다. 모순을 수출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수출된 모순이 빵 터지는 게 만주에서 격렬한 항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 주요한 요인이기도 하고, 뭐 제 박사 논문 썼습니다만, 김일성이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조선의 모순이 이렇게 열심히 만주에도 갔다가 이제 쏟아부으니까 거기가 이제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독부는 많이 보내려고 하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으로 건너니까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선인을 만주나 북선으로, 북한 쪽으로 이주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 그래서 조선의 내지 도항을 감소시킬 것. 그리고 안에 조선인이 들어오면 내지 융화를 시켜라. 융화를 시킨다는 건 뭐예요? 조선 사람과 일본이 섞여 살게 해라. 제가 또 여기 중요한 자료들을 찾아놓고서 못 갖고 온 게 내선일체라는 개념입니다. 내지와 조선. 근데 내선일체가 정말 치열하게 드는 곳, 그리고 일본의 동아정책, 창씨 개명 같은 게 치열하게 드는 게 바로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자, 창씨 개명, 제가 다른 한일 관계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일 조선인이 차별받으니까. 성이 다르잖아요. 딱 보면은 김가, 이가, 뭐 박가, 이거 딱 보면은 조선 사람이니까. 그 조선 사람이 차별받지 말라고 일본 성을 쓰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일본인들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내 성을 빼앗아가고 억지로 일본 성을 쓰라고 한 건데, 일본은 이렇게 선의를 갖고 다녔는데 이게 조선 사람이 고통을 받았다는 걸 몰랐네. 그래서 그게 선의의 약정이라는 그 유명한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일본은 동화 정책을 쓰는데, 이 동화 정책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이 동화 정책은 전 세계에서 아마 제국주의 중에서 일본만 썼겠죠. 왜냐하면 제국주의자와 피지배자의 얼굴 모양이 같아요. 인도 같은데 동화 정책이 되겠습니까? 영국인하고 인도인하고 딱 보기만 해도 틀린다. 자, 그래서 뭘 만드냐면 조선인 보호단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조선인 보호단체를 만들고, 이 사진이 뒤로 가버렸네요. 53번, 54번에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보호단체를 만든 게 협화회입니다. 협화회 같은 그 단체. 슬라이드 보면 53번, 54번, 53번, 52번, 53번에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단체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여기 만세 부르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친일파예요. 조선인 친일파의 아주 대장인데, 박춘금이라고, 일본에서 국회의원까지 중의원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일제 때. 그러니까 이 일본에서도 이제 그 아주
그러니까 조선 사람 협력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단체가 상해회, 서로 사랑하는 단체라는 건데, 이게 명분은 이거였고, 그 관동 대진 때 조선인들이 너무 큰 피해를 봤다. 그러니까 조선인이 단결해서 이렇게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했는데, 상해회 가입을 입회 강청, 그러니까 입회를 강요하고 강제로 입회시키다가 뭐 1000여 명이 충돌하고 3명이 죽고 50명이 다치는 뭐 이제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뭐 이 박충금의 횡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와서 횡포를 부렸고, 그러니까 그 뭐 저희 집안에도, 그러니까 뭐 집안뿐만 아니라 그 언론계의 유명한 얘기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신문사에 계실 때 또 박충금이가 권총으로 협박을 했었다는 그런 일화도 있고, 뭐 하여튼 그 굉장히 이제 못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일본에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 조선인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 입장에서는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조선인을 내세워서 통제하는 걸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박충금입니다. 밀양 사람인데요. 밀양에 추모비가 세워졌다가 시민단체들이 이제 말도 안 된다 이제 그 반대를 해서 철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시 앞으로 가보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 해방 전에 제일조선인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특히 전쟁 이후, 중일 전쟁 이후에 쭉쭉쭉쭉 늘어나더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징용 같은 거 강제 동원이 실시되면서 이제 또 팍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때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는 강제 동원, 그리고 강제 동원의 배경도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뭐냐면 일본이 군대를 엄청나게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수백만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군대에 내보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본 국내에서 노동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 노동력을 조선인들을 조선에서 이제 불러다가 또는 잡아다가 이제 일을 시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일본으로 대거 건너가게 됐고요. 그 또 빠뜨렸네요. 건너가게 됐는데, 이건 그 정말 설명을 보면서 이 사진을 봐야 이제 더 실감이 날 텐데, 일본이 마지막에 이제 전쟁을 하고 할 때 1억 총동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일본 제국의 인구를 1억이라고 했는데, 그 1억은 어떻게 해야 나오는 숫자냐 하면은 조선을 포함시켜야 나오는 숫자입니다. 일본 본토 당시 용어로 내지만 치면은 7천만쯤 됐거든요. 그러면은 1억이라고 할 때는 조선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웃긴 게 뭐냐면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이 사실은 패전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구호가 나왔냐면 1억 총 참회예요. 우리도 참회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게 일본인들의 조선인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에, 그리고 가령 우리는 배상을 요구하잖아요. 식민지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배상은 연합군한테 하는 거고, 얌마 니네는 우리랑 같이 천황폐하 밑에서 같이 싸웠었어. 기억 똑바로 해. 다카키마소 천황폐하 밑에서 썼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사고방식하고 우리하고는 절대로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싸우던 그 중에 조선 사람이 전체를 일본하고 싸워서 일본 제국의 식민이었다가 일본이 전쟁에서 지니까 그게 갈라지는 거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시간 빨리 가야겠네. 자, 이거 이제 강제 노역하는 작업들,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건데, 이분들의 처지들, 탄광에서 이렇게 썼고, 또 토목공사 현장, 이런 장면을 군함도에서 군함도 그 앞부분은, 전 군함도 영화에 대해서 이제 언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영화가 너무 좀 블록버스터식으로 흐르는 거 아쉽지만, 친일 조선인을 쓴 게 어떻게 그게 금결이 되는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현실이었거든요. 현실이었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앞부분, 앞에 한 1분 정도 나오네요. 길게 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동현실을 그 영상으로 그렇게 재현한 걸 보고는 무슨 거미 같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몸을 피질 못하고 이렇게 이동해서 낮은 데를 이동해 가는 걸 보면서 아주 끔찍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기 보면 창씨명으로도 써져 있고, 뭐 평산석철 같으면은 신석철이겠죠. 평산신씨. 뭐 이제 최원은 뭐 최씨일 거고, 이제 창씨명도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 또 뭐 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람, 뭐 하여튼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명부가 있고, 이 명부를 들고 찾기 시작한 게 제일 조선인들보다도 사실은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더 역할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건 지난번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이거죠. 어머니 보고 싶어, 배가 고파요, 고향에 가고 싶다. 근데 고향에 갔습니까? 이렇게 유골이 돼서 전국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이 30만입니다. 저는요, 박정희가 한 진짜 나쁜 짓 중에, 일본에서, 청구권 제공받고 팔아먹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렇게 했었으면은, 적어도 일본에 이렇게 끌려가서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었던 유골들을 국가 차원에서 모셔와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일본에서 8억 불 받은 것 중에서 일부 떼어서라도, 또는 포철 같은 거 세웠으면 포철이 기금내서라도 그런 거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걸 국가 차원에서 모셔오기 시작한 게 노무현 정부 때인가 그래요. 그건 대한민국은 정말 국가도 아닙니다. 그거 생각하면. 곳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곳곳에.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그런데 일본에서 치면은 불황민이란 말이 있죠. 우리도 치면 백정마을입니다. 백정들이 모여 사는 곳을 불황민이라고 하는데, 그 근처에 사는 거예요. 오히려 불황민보다도 더 못한 처지가 조선인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도쿄의 우토로라고 남아있죠. 우토로에서 살아왔고 우토로에서 죽으리라. 이걸 강제 개발 철거하려고 하니까 우토로에 살고 있었던 제일조선인들이 이제 격렬하게 반발을 했고, 우리도 우토로 지키는 모임 같은 걸 시민사회에서 많이 만들어서 활동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오늘은 제일조선인사를 1시간에 끝내려니까 간만 보고 가는 겁니다. 제일조선 노동총동맹이 전국대회를 하면서 붉은 깃발을 휘날리는 포스터가 있죠. 우리 김인덕 선생이 화면이 깨졌네요. 정혜경 선생 이런 분들의 좋은 저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은, 지난번에 양기호 선생 오셨을 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 시기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천황제 파시즘이 세력을 팽창해 가면서 일본의 진보운동이 와장창 무너지고 다 우파 세력이 흡수됐을 때예요. 그래서 일본의 총평이나, 전평이죠. 전평이나 뭐 그런 조직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조선인이었다. 그래서 이런 역사에서 볼 때 식민지 본국의 진보운동에 식민지 출신이 가장 많이 기여를 했었다. 거꾸로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위해서 싸워준 그런 벗이 됐었던 일본인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민족해방운동과 비교해 볼 때 제국주의 본국 사람이 식민지에 가장 적게 참여했다고나 할까요? 좀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일본 내에서의 제일조선인들이 막강한 활약을 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해방 으로 가보죠. 해방이 되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 풀려났어요. 이 상태로 이렇게 풀려났고, 여기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은 그때 김학철 선생입니다.
그 조선족 소설가로 유명한, 제가 이번에 항전별곡을 한국에 처음 소개했고, 또 격정시대라는 이제 또 자전적인 소설도 뭐 제가 갖고 들어와서 이제 소개하고 이제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고베 형무소에서 석방된 동포들. 우리 윤동주 시인은 해방을 얼마나 앞두고 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죠. 추측컨대 일본이 물자가 귀해지니까 이 바닷물을 생체에다가 주입하나, 인거 대신에 그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실험의 희생자가 아닌가. 근데 증류한 그게 아니고 플랑크톤이 생명체가 많이 살고 있는 그 바닷물을 넣으니까 그게 몸이 배기겠습니까? 그래서 희생된 걸로 추측을 많이들 하고 있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려나왔는데, 그때 풀려나온 사람 중에서 또 유명한 사람이 김천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일본 공산당의 최고 지도부가 됐다가 나중에 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북에서 제일조선인 문제를 북쪽이 50년대에 정리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죠. 여기 요 왼쪽 끝이 김천해예요. 그래서 그 형무소에서 석방된 그 주요 지도자들이고. 자, 이것도 우리 김소산 씨인가요? 이 만화를 아주 잘 그렸어요. 그리고 이 만화에 나오는 그림들은 실제 사진이 있는 것들을 갖다가 그 만화로 재현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감이 살아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아주 제일조선인 문제를 잘 설명해 놓은 그 만화가 있으니까 저 뒤에 이제 표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데, 뭐 이렇게 GHQ라는 게 뭐냐면 메가더 사령부입니다. 일본을 점령한 미군 사령부에서 조선인을 외국인으로 등록하는 거죠. 자, 조선인은 일본에 의해서 끌려오다시피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조선인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GHQ는 조선인이 일본에 남아있는 걸 위험 요소로 여겼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 사람들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했고 또 실제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일 조선인들한테 일본 내에서 반출할 수 있는 돈을 어느 정도로 제한했냐면 1,000원이나 2,000원. 양교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도 좀 나왔었습니다만, 일본 내에서 부가 유출되는 걸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 2,000원이라는 돈은 지금으로 치면 담배 한 보로 두 보로 사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쯤 되는 돈인데, 아니 그걸로 한 명이 진짜 달랑 그거 갖고 와서 그러면은 서울 바닥에 떨어지면은 며칠을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집에 가는 차비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주고 교환을 하려니까 이게 가지 말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못 갔는데 그래도 또 돌아오는 겁니다. 240~50만 있었던 조선인들 중에 그래도 많이 돌아왔어요. 돌아온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만 한 70만 정도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일조선인이 처지가 전쟁에 동원할 때는 황국시민으로 동원했고 내진과 위진을 차별하지 않는다. 왜? 전쟁에 동원하는데 차별하면서 동원하기 어렵잖아요. 미국에서도 흑인들의 지위가 높아지는 게 2차 대전 때 흑인들을 징병하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징병을 함에 나갔던 군인들이 유럽 사회를 경험하고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이거 아니잖아. 우리는 국가에 기여할 만큼 기여했고 유럽에 가보니까 전혀 다른 세상인데, 이게 50년대 흑인 민권운동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제일 조선인들은 식민지 조선에 있을 때 농민의 의식 상태에서 일본으로 와서 굉장히 의식이 발달했죠. 노동자의 세계, 공업의 세계, 도시의 삶을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극심한 민족적 차별까지. 그래서 계급의식, 민족의식이 대단히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식이 깨어있는 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죠? 빨갱이라고 부릅니다. 공산주의자. 제일조선인들은 이거 공산주의자가 될까요? 해서 빨리 보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참 웃긴 거예요.
빨리 가 하는데 돈은 놓고 가. 맨몸으로 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고향에 돌아가려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열심히 가고 있네요. 그러다가 이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 남아서 조선인 연맹이라는 걸 만듭니다. 조련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련 만들고 또 해방 기념 집회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선 사람들이 그럼 제일 먼저 뭘 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교육열 하나는 전 세계에서 죽이잖아요. 제일 조선인들도 교육열 주겠습니다. 우리가 잘 살려면 우리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일본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일본인이 돼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아남으려면 조선 말과 글을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 조선 학교를 세웠습니다. 조선 학교를 세웠는데 일본인들 이제 처음에는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도 파견하고 일본 학교처럼 대우를 하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한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이게 순빨갱이 소굴이 될 것이다. 그것과 조선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폭발성, 자기들의 전쟁 책임 문제 뭐 이런데 조선인들이 의식화되고 단결하고 있는 것들 그 꼴을 못 보니까 조선 학교를 탄압을 하는데 이 기막힌 장면을 보세요. 이게 이제 일본인 선생도 파견하고 또 우리 조선 동포가 조선민주주의 인민 이런 거 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를 폐쇄해서 애들을 이렇게 창밖으로 내던지는 거 아닙니까? 끌어내는 장면 아닙니까? 경찰이. 이러니 어떻게 돼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격렬한 반대 데모. 우리 조선인의 교육은 우리들 손으로 하겠다. 왜 우리 교육하는 걸 못하게 하느냐, 방해하느냐, 격렬하게 데모를 하고요. 이건 뭐냐면 일본 관청을 우리 조선 사람들이 점령을 한 겁니다. 그러고 이렇게 격렬하게 대치를 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찰이 발표를 해서 조선 소년이죠, 소년. 16살짜리 김태일이라는 분이 총에 맞아서 세상을 뜹니다. 이게 한신교육투쟁이라고 해서 아주 격렬하게 벌어졌죠. 그리고 결국은 하여튼 이 학교를 이제 지켜내기는 하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일본도 그렇고 미 군정도 그렇고 조선인 때리기예요. 조선인 때문에 식량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 장면이 뭐냐면은 암시장이에요, 암시장. 그리고 암시장에서 조선인들이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국내를 떠나서 훨씬 더 이악스럽게 살았던 것 같아요. 훨씬 더 억척스럽게 악착같이 하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이제 이런 암시장에서 조선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니까 자 봐라 조선인들이 범죄에 소굴이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된 거 다 조선인들 때문이다. 이제 이런 핑계 대는 거죠. 하여튼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 거치면서 조선인 사회가 형성이 되는데 이제 이건 저 강제동원 사진이네요. 예. 그리고 조선인 학원을 만들어서 거기 학원 일기 졸업시키고요. 근데 이제 이 조선인 연맹 조련이라고 불렀는데 이 조련을 누가 주도했냐면은 당연히 좀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주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운동을 했었던 사람들, 또 노동총동맹, 조선 노동연맹 같은 거, 조선인 노동연맹 같은 거 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하니까 좀 좌적인 성향, 그리고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북쪽과 더 친하게 지내는, 그렇게 되니까 남쪽하고 친하게 지내려는 사람들 또는 우익들이 거류민단을 만듭니다. 이건 이제 처음에는, 지금은 민단이고, 그때 처음에 만들 때는 거류민단인데, 그 민단의 초대 단장으로 추대된 사람이 박열이에요. 그래서 영화도 이제 유명해졌죠. 그 박열이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제시하에서 가장 오랫동안 징역을 살고 해방이 돼서 석방이 됐는데, 그 박열을 이제 추대했습니다.
근데 결국 조선인연맹이 이렇게 경찰에 의해서 폐쇄됩니다. 완전히 해산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민전을 거쳐서 다시 만들어진 게 총련. 남쪽에서는 조총련이라고 부르는데 북쪽 그 동포들은 주로 총련이라고 부릅니다. 총련이 만들어지게 되고 하여튼 이게 총련 결성대회입니다. 그래서 민단과 총련이 그러니까 제일조선인연맹은 45년, 거주민단은 46년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조련을 49년에 해산시키고 55년에 그 총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단은 이제 쭉 내려오다가 그 한일협정 이후에 이제 민단이 그 영주권을 신청을 주도하면서 36만 명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총련이 훨씬 앞서가다가 한일협정이 맺어지면서 민단이 추격을 해서 지금은 이제 거의 정반대로 역전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네, 결성대회를 했고, 네, 그 조선인연맹, 그리고 지금 총련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총련이, 예. 근데 총련 맹원 수는 이렇게 쭉쭉쭉쭉쭉 줄어들어서 지금은 8만이 안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그러니까, 그 50년대에는 거의 대부분의 조선인을 망라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세가 많이 위축이 됐죠. 네. 또, 제일 그 50년대 조선인 역사, 50년대, 60년대의 조선인 역사를 얘기할 때 그 빼놓을 수 없는 게 오무라 수용소입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항에 갔다가 적발된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동포사회에서는 여기 갇혔다가 본국으로 추방된 사람도 있고 일본으로 풀려난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오무라 수용소를 갔다 온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 수용소 얘기, 그리고 수용소에서 이제 풀려난 사람들이 국내로 쫓겨갈 때 이제 입에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무라 수용소 폐지 그 시위를 하고 있고요. 오무라 수용소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제 나온 책이 우리 성공회대학교에서 나왔습니다. 권혁태 선생, 또 조경희 선생 등등에서 주권의 야망, 밀항 수용소 제일조선인. 우리 입장에서 밀항을 또 해했었던 사정도 있고, 근데 일본은 그걸 아주 그냥 혹독하게 또 수용소에서 다뤘고요. 제일조선인 사회에서 이 역도산 얘기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역도산은 프로레슬러인데 일본 야쿠자의 칼에 맞아서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 역도산이 이 당수로 그 큰 미국인들을 이 쓰러뜨리는 건 이 프로레슬링이라는 게 암만 짜고 치는 그 쇼였다 하더라도 당시 일본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미국한테 졌잖아요. 그런데 역도산이 미국 선수들을 그 때려 눕히는 걸 보면서 만족감을 얻었다. 그런데 그 역도산이 사실은 조선인이었죠. 네. 제일동포의 귀국사업, 이거 귀국사업은 북한으로 가는 겁니다. 그 무렵에 이승만 정권의 제일조선인 대책. 제일조선인 대책을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민정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기는 무슨 기자냐면 버릴 기자. 아예 그냥 버렸다 이거예요. 그 기민정책을 상징하는 인물로 유태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승만의 아주 측근이었는데, 그 이승만이 방구를 뻥 꼈더니 각하 지원하시겠습니다. 그 얘기를 유태하가 했다는 설도 있고, 신성모가 했다는 설도 있고, 이흥이가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유태하가 하는 설이, 전화 오셨을 때 유태하가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뭐 찾아보니까 또 다른 얘기들도 있네요. 이 유태하가 참사관에서 공사 대사를 다 거쳤는데, 그러니까 주일 대표부의 터줏대감이었습니다. 이 유태하를 오죽했으면은 민단 그 동포들이 추방운동을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우리 제일동포들이 참 그 불행한 처진 게 한국에 올래도 비자가 필요해요. 일본 국민도 아니고 한국 국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비자를 받아러 가야 하는데 한국 대사관에, 야, 그러니까 끌려왔는데 고국을 가겠다고 왔더니 비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돈 받고 비자 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거도 없이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하여튼 그 와글와글 시끌벅적해서 유태인을 소환해라, 추방해라 뭐 하다가 하여튼 그 복잡한 인간입니다. 그러다가 뭐 유태인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자, 그러니까 이 시기에 북쪽에서 이제 조선인 학교들을 그러니까 우리 제일동포들이 제일 조선인들이 조선인 학교를 만듭니다. 근데 그 학교를 누가 지원하느냐? 북쪽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금을. 그 당시에 북은 어땠습니까? 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굉장히 어려웠을 때죠. 그런데 당시 제일조선인을 위해서 당시로서는 거액이, 그래서 그 거액의 지원금을 줬고, 그걸 또 동포들이 아껴서 그 조선학교 부지를 매입하고 뭐 이제 이래서 이제 학교들이 만들어지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은 자, 다 남쪽 출신이에요. 여기 학생이고 선생이고 그 교직원이고 다 남쪽 출신이죠. 그런데 김일성 사진 걸어놓고 북한 국기 걸어놓고 이렇게 됐습니다. 왜? 남쪽은 비자 장사하고 북쪽은 지원금을 보내주고 아주 극명하게 그 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북한에 오면 무상교육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북송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 때때 옷을 입고 아이 안고 북한 깃발 들고 북송선을 타는 겁니다. 코리안 리턴이스 프롬 재팬, 이거는 북쪽이 만든 선전물이에요. 북쪽이 만든 선전물인데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송 동포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반공 프로그램 중에 실화극장이라고 있었는데 그 실화극장에서 제가 제일동포 북송 문제를 처음 봤어요. 그 북송 동포들이 일본 북에 가서 고생하는 얘기를 갖고 이제 여기 그 한국에서는 이제 그 드라마를 만들고 또 이제 북송 사업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가지 못하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배가 들어서 만경봉호가 들어서 그 가는데, 야, 이제 총련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쪽도 관료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주체사상이 극심하게 적용이 되고 하면서 일본 현지하고 당연히 안 맞을 거 아닙니까? 일본은 서양 문물의 그 어떤 한 중심이었던 곳이고, 그걸 아무리 우리 청년 동포라 하더라도 주체사상으로 교육을 시키면은 당연히 안 맞을 텐데, 그걸 이제 밀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도 생기고 또 총련도 경직되고 부패하고 뭐 이제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하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총련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에 따라서 활동만 접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주 극단적인 반총련, 반북 또는 반총련을 넘어서 반북한 인권운동가가 된 사람들도 아주 많아요.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하나 KBS에서 다큐였던 것 같은데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미국의 유학 시절에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제 깜짝 놀랐는데, 웬 아저씨가 나오는데 북한을 비판하는데 아주 거세게 비판을 하는데, 거친 용어로. 근데 참 뭐랄까, 북한을 변호해주고 싶어도 정말 아프게 비판을 해요. 아기가 딱딱 맞게. 맞아, 저거는 그래, 저런 일 진짜 있었어. 맞아, 맞아. 그래서 정말 그 철저한 반북 운동가가 된 분인데, 주제를 바꿔갖고 북송 사업을 할 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정말 태도가 바뀌어서 눈이 반짝반짝. 그때 우리들이 얼마나 열심히 북송 사업을 했는가. 그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만경봉호가 들어오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말을 못해요.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거는 배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국이 왔다. 그때 우리 동포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건 배가 온 게 아니에요. 조국이 왔습니다. 조국이. 야, 그 조국이 그렇게 또 이제 돼서 이제 한참 뭐 굶어 죽고 고난의 행군하고 뭐 이제 그럴 무렵에 또 반북 운동을 하게 되는 그 제일동포의 운명도 참 기가 막힌 거지만, 적어도 50년대에
그 고생하던 동포들에게 그야말로 조국이 오고, 그러니까 그건 엄청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10만 명의 제일 조선인들이 그 북송선을 타고 북으로 갑니다. 고향은 남쪽이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남쪽에서는 의악한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남과 북이 국제적인 선전전을 하는데, 남쪽 입장에서는 반공포로 석방을 갖고 이제 기세를 올렸단 말이에요. 자, 인민군 출신들이 남쪽에 남았어. 뭐 반공포로 문제는 복잡합니다. 따로 사실 반공포로 중에 상당수는 남쪽 출신이거든요. 남쪽에서 의용군 나갔다 그 포로된 사람들이 당연히 남쪽에 남는 거죠. 정말 아주 철저한 공산주의자 몇 명 빼놓고는 당연히 부모 형제 있는 그 남쪽을 택하지 북으로 가겠습니까? 얼떨결에 인민군 됐다고? 그렇지만 밖에서 볼 때는 그런 자세한 사정 모를 때는 야, 공산주의 사회를 버리고 서방 세계를 택해서 이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선전을 잘 해먹었는데 몇 년 뒤에 입장이 바뀌어서 남쪽 출신 동포들이 북쪽을 택한다. 김일성 장군의 품으로 간다 하니까 이제 또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격렬하게 시위를 하고요. 반대 시위를 아주 격렬하게 하고, 뭐 북송 저지를 절규하고, 뭐 이렇게 집회도 맨날 하고, 이제 뭐 그러다가 또 일본 내에서는 이 북송 열차, 그러니까 북송선 쪽으로 가는 그 철로를 점거하고 그 철로 위에 들어눕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송 저지 투쟁을 세게 했는데, 이 북송 저지 투쟁은 제일동포들만의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이승만 정권 참 기막힌데, 이게 누굽니까? 이게 안두희예요. 안두희가 육군 중령으로 이 비밀공장의 책임자예요. 일본에 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공작을 배후에서 그 총괄한 게 이강학이라고 3.15 부정선거 당시에 발표 원흉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원으로 갔었던 게 누구냐? 박차원이에요. 박정철 그 사건에 1987에 김윤석 씨가 그 분했었던 그 실제 인물.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들이 이 제일동포 북송공작의 기획자였고 책임자였고 현지 공작원이었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소름이 끼치네요. 박차원이는 아까 그 오무라 수용소에 잡혀서 거기서 몇 달 그 갇혀서 고생했었고, 그게 박차원 사단에서 무용담처럼 전해졌답니다. 그렇게 북쪽으로 간 사람들은 행복했을까요? 안타깝습니다. 뭐 제일 북송 피해 가족 협의회가 출범했고, 또 가족의 나라 뭐 이런 영화들, 평양 또 이제 뭐 하여튼 그런 영화들이 이제 제일동포 감독들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졌는데, 분단 상황에서는 남도 북도 일본도 결코 살만한 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책도 있고, 북한행 엑소더스도 있고, 우리 이영채 선생도 이걸로 논문을 쓴 거고요. 근데 지금도 우리 학교 학생들이 북한을 방문을 한대요. 근데 참 저도 가서 이제 이 조선학교 출신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가 참 진짜 울고 웃고 했는데, 그런 노래가 있대요. 그 제일동포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죠. 수학여행을 가는데 그게 어찌나 설레이는 건지 왼발로 내릴까 오른발로 내릴까. 참. 그런데 그런 조국이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이 동포들을 끌어안지 못하고 이제 이용을 하는 걸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빨리 한 10분 정도에 어떻게 10분 갖고는 안 될까? 하여튼 빨리 달려보죠. 우리 동포들이 이제 뭐 일본 내에서 이렇게 살고 이런데, 즉 뭐 아주 어려운 데서 고물 수집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안 하니까 3대 업종 그런 거 출신입니다. 아마 그리고 빠찡코 업계를 조선 사람들이 꽉 잡고 있어요. 그냥 빠찡코가 막 유행을 하다가 사양 산업이 될 때
일본인 업체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전국 사람들은 다른 거 전업이 안 되니까 그냥 이거 붙들고 하다가 다시 살아나서 뭐 빠천코로 돈을 번 분들도 꽤 많죠. 우리 서승 서경식 형제의 서진식 서경식 형제의 큰 형님, 한국에는 뭐 제일본 공작원이라고 흉악하게 나 있지만 그분도 빠친코 사업을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버셨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민단과 총련의 대립이 이어지고요. 제가 어렸을 때 3학년 때 있었던 사건인데 김일로 사건이라고 해서 이건 며칠 동안 한국에도 중계가 됐었던 건데, 제일동포가 그 차별을 반대하면서 이 투숙객을 인질로 삼고 총기 인질극을 벌인 일본에서도 꽤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조선인이 이제 차별을 받다가 그 한국 국적으로 처음으로 일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김경득 씨가 있고, 또 지문 거부 운동, 지문 날인 거부해서 천만인 서명 운동을 했고, 또 이게 이분은 지문 날인 거부 운동도 했고, 또 그러니까 우리도 뭐 저도 일본식 한자 발음을 잘 모를 경우에 일본 이름을 그 한국 발음으로 읽죠. 이토 히로부미를 이등방문이라고 하고, 다나카 가쿠에를 뭐 전중 가경이라고 하고, 기시노부스케를 안신계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일본 사람들도 그건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 발음을 잘 모르니까 일본식으로 읽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금액은 1엔, 그러니까 상징적이죠. 그러나 일본에서도 내 이름을 정식 한국식 발음으로 불러다오 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최창화 목사님이 계시고, 그 최창화 목사님 따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지문을 내 나라를 찾아서, 그러니까 그런 뭐 어떤 지문 거부 뭐 이제 이런 운동 계속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이건 이제 외국인 등록증의 지문 낙인을 강요하죠. 그래서 지문 낙인 거부가 국제적인 그 상징 운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 일본은 한 손가락 지문 찍은 것 같고 그 난리를 쳤는데 우리는 10손가락 지문 찍어요. 그런데 이 10손가락 지문 찍던 게 이게 만주국의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일동포가 인권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 차별의 내용이 한국에서 일상화되어 있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또 좀 자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어땠냐. 제일동포 사회를 이용하는데, 제일동포 민단 단장을 지낸 분인데, 이제 제일동포 사회를 잡아야 한다. 그래서 공화당 쪽에서도 민단 단장 출신을 영입했더니 신민당에서도 민단 단장 출신을 전국구 후보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국구 후보가 되면은 이제 공천 헌금을 하는 게 관례였는데, 이분이 일본에서 갖고 들어온 돈이 조청년 돈이다 하고 이제 넣어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조청년은 어마어마한 거지만 일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옆집 아저씨, 이웃집, 친구 다 총년 수도 빽빽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던 분이니까 뭐 거래하다 보면 당연히 총년 그 분하고 거래를 하게 되고 그 돈이 구제로 들어오게 되죠. 그걸 갖다가 총년 돈이 들어왔다, 위장 자금이다 해갖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본인은 구속시키고 신민당 압수수색하고 신민당 예금 인출을 거부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6월 2일인데 6월 7일이 그 유명한 6.7 부정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동포를 갖다가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제일동포 간첩 사건, 뭐 수태 많이 일어났죠.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게 저희 동기생 중에도 제일동포가 하나가 있었어요. 참 좋은 친구였는 것 같은데, 선배들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그 팁이라고나 해야 할까요? 뭐냐면은 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였어요. 무슨 덤택이 쓸지 모른다. 그 덤택을 너 하나 쓰는 게 아니야. 우리 조직 전체가 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CIA CIA 책임자예요. 주일 책임자도 주일 공사도 있었는데, 이 사람 뭐 하냐면 동포사회를 분열시키는 여러 가지 공작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2호가 주일 대사고, 김재권, 이 사람의 김기환, 본명이 김기환인데 일본에서는 김재권으로 활동했는데 CIA 추방하자 데모를 합니다.
KCI가 민단 파괴 공작을 하고 있다. 뭐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김대중 납치됐을 때 뭐 이런 운동을 열심히 한 게 한통련인데 한통련을 와해하기 위해서 공작을 했고 한통련을 반국가 단체로 만들어서 김대중 사형시키는 것까지. 그러니까 바로 일본이라는 곳이 이제 그런 그 참 복잡한 역사죠. 한통련의 핵심 간부들 김재화 선생, 배동원 선생, 곽동의 의장. 곽동의 의장은 바로 김재화 선생의 사위고. 그분들이 만든 단체가 한민통이고 한민통을 이어받은 단체가 한통련이에요. 한통련이 아직도 귀국이 안 되는 사례가 있어서 지금도 저도 여기 대책위 멤버입니다. 2002년도에 1차 대책이 만들어졌을 땐 그때 선전위원장인가 홍보위원장인가 뭐 맡아갖고 뭐 좀 그 활동도 하고 역할도 하고 일본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고요. 이 손마행 지금 손형근 의장이죠. 손형근 의장님이 여권을 안 내줘서 못 오고 계십니다. 제일동포 간첩 사건은 수차게 일어났는데 이건 언제 한번 따로 날 잡아서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그 추석 성묘단, 그러니까 총련 출신들이 남쪽임에도 불구하고 총련에 가입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돌려놓는 겁니다. 뭐냐면 문세광 사건이 일어나고 그 분위기가 한창 안 좋을 때, 그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박정희도 그때까지만 보면 정치적 감각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에서 일본통이 건의를 했을 때 부장은 달달 떨었어요. 괜히 유경수 문제도 있고 했는데, 근데 박정희가 아무 말도 않고 있더니 다음날 그 공작 추진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일동포 고국 성묘단이 왔고 이게 상당히 정말 눈물바다였죠. 그래서 그 박순천 여사가 했던가 서울시에서 이제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고 환영사를 했고, 이를 상징한 이때 나온 노래는 요 바람에 히트한 노래가 바로 돌아와요 부산항해입니다. 꽃피는 동백섬에 하고 또 이제 가족들이 오게 됐고, 근데 엄청나게 이제 이 제일동포 간첩 사건 얘기죠. 간첩 사건 얘기고. 김대중 납치 사건은 뭐 많이 얘기했는데 김대중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죠. 자, 90년대 이후에 제일조선인 사회 귀화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일본인 이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가령 신동빈 형제도 일본 이름이 따로 있죠. 그리고 또 통신문대 보면은 김무형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일본 이름을 써놨죠. 이제 그랬고, 지금 혐오 발언에 혐한 문제 나오고 있는 건 이영채 선생 그 시간에 자세히 했고요. 이 장면 기억들 하시죠? 이게 남아공 월드컵이었나요? 거기 가서 정대세가 동포인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 선수로 나갔습니다. 거기 나가서 국가가 연주되고 있을 때, 또 국기가 올라갈 때 그냥 펑펑 울었죠. 저 눈물의 의미가 뭘까? 그래서 왜 제일동포가 갖고 있는 그 아픈 마음, 그거를 이제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이 혐한 분위기 속에서 이 여학생들 치마 저고리를 입어요. 이것도 남녀 차별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남학생들은 한복 안 입거든요. 근데 여학생들만 입히다가 이때 바뀌죠. 그러니까 워낙 공격을 당하니까. 그런데 여학생들이 아니다, 우리 입어야 한다 라고 했던 학생들도 또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차별에 맞서기 위해서. 그래서 하여튼 학교에서는 다 한복을 입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제발 귀갓길에는 그러니까 이게 갈아입고 가자 뭐 설득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한국에서도 우리 학교를 돕는 모임도 많이 만들어지고 SBS 등에서 좋은 다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자, 제일동포 문제 마지막으로 이걸 생각해 보죠. 이건 뭐냐면요, 인천이에요. 인천 차이나타운 호떡집에 불났다는 얘기가 이때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반중국인 폭동이 일어나서 중국 사람들을 엄청 때려부신 거예요. 중국 사람 2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관동 대진 때 조선인이 학살당한 건 분노하지만 1931년 만보산 사건을 전후한 시기에 반중국인 폭동이 일어나서 중국인 200명을 조선 사람들이 때려 죽인 거는 역사책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마 교과서에 나온 데가 없을 거예요. 자, 파동 노동자들. 독일에 가서 노동자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 다 이주 노동자죠, 사실은. 파동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한국. 제일조선인 입장에서 볼 때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조선인이 차별받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분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이방인들, 화교들 차별받는 거 한번 보세요. 제일동포가 받는 것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우리는 왜 짜장면밖에 팔 수 없는가? 라는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제일조선인 중에는 뭐 야끼니쿠집도 많이 하고 뭐 하지만 그래도 변호사도 되고 못도 되고 했지만 화교 중에는 그렇게 된 사람들 없었잖아요. 요즘 와서 이제 조금 풀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주 노동자 그 대책 이제 이런 거 보셔야 하고요.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우리 그 제일동포 책들 소개하는 걸로 이제 대신할까 합니다. 우선 그냥 순서 없이 쌓아놨는데요. 이건 지문 거부 책이네요. 검지손가락의 자유를 위하여 라고 지문 거부 책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은 제일동포 관련은 아니지만 동북아 재단 그 이사장도 지내고 시집대학에 계신 정재정 교수가 쓴 한일관계사. 한일관계사를 쟁점별로 아주 알기 쉽게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입문서로서 아주 좋습니다. 요거는 조금 오랜, 요거는 오늘 뭐 시간 없어서 한통년 얘기를 자주 못했습니다만 민단에서 갈라져 나온 거예요. 민단에서 갈라져 나와서 일본에서의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김대중 구칠운동을 주력했었던 한통년의 20년서, 30년서도 있고 민족시보 책도 있고 한다 어디 있는데 20년서만 눈에 띄네요. 그 다음에 이건 가지무라 히데키라고 지금은 세상을 떴지만 정말 친한파, 지한파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입니다. 한국사 연구에 아주 중요한 기여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제일조선인 운동 45년에서부터 65년까지 초기 운동을 정리한 책이고요. 이거는 책을 몇 권을 세 권을 같이 볼까요? 우리 저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같이 많이 했었던 우리 서경식 선생님. 서승서준식 간첩단 사건 형제의 막내입니다. 거기도 사남일녀의 넷째 아들. 저도 사남일녀의 넷째 아들이라서 더 이제 그런 공통점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각별하게 지냈습니다. 그 선생님하고 후쿠시마 이회 사람도 이제 같이 하고 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 선생님이 쓰신 역사의 증인 제일조선인, 이게 제일조선인 입문서로서 제일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그리고 여기 난민과 국민 사이, 제일조선인을 반난민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제일조선인들의 처지. 그 다음에 또 제일조선인의 초상으로 언어의 감옥에서, 그러니까 모국어가 다른, 그러니까 뭐 한국말 쓰면 잘하세요. 한국말로 다 대화도 하고 강연도 하십니다만 여전히 불편하시다는 거죠. 여전히. 그리고 하여튼 뭐 이 언어의 감옥, 하여튼 이 식민주의와 언어 또 인간을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화해라는 이름의 폭력입니다. 화해라는 이름의 폭력으로 아마 박유하 같은 책, 그리고 저하고 같이 이 화해라는 이름의 폭력을 우리 평화박물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공간이었죠. 그때 전시실이었는데 전시실에서 같이 콜로퀴움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인혁당 사건 갖고 얘기했었고, 선생님은 제일조선인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갖고 하셨었고요. 이건 그 오따 교수의 그 일한교섭 청구권 문제의 그 연구에서 아마 청구권 문제를 그 가장 원 자료를 갖고 이제 그 제대로 분석한 첫 번째 그 책이죠. 일본인이 있었고, 한국에서는 또 뭐 여러분이 또 좋은 저작을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서경식 선생님 책이고, 요거는 다카사키 그 소지 선생님이 쓴 검증 일한회담. 일한회담에 대해서 번역서도 나와 있고요. 그 간략하게 일본 측 입장에서 정리한 겁니다. 이것도 서경식 선생님 책인데, 다시 일본을 생각한다. 제일조선인 입장에서 바라본 일본에 대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윤건채 선생님. 그 현대사 또 교육사 그 전공이십니다. 저도 일본에 갔을 때 몇 번 그 뵀었는데, 뵀었고, 우리 성공회대학교에도 또 영국에서도 또 잠깐 그 와 계셨던 적도 있는데, 그 선생님이 쓴 아주 두꺼운 책이죠. 자이니치의 정신사, 또 일본사, 한국사, 그다음에 제일조선인사를 이렇게 뒤섞어 가면서 그 쓴 거작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책들이 나와 있어서 제일조선인에 대해서는 이것 말고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여기 제가 그 빠뜨린 걸로 지금은 이제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냐, 일본말로 제냐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그 172번 이 제냐라는 개간지를 보면서 제가 제일조선인 문제가 일본에서 어떤 위치인가를 느꼈는데, 일본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그래도 좋은 입장을 갖고 활동하는 지식인들이 여기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편집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그게 한 절반밖에 안 돼요. 나머지 절반을 젊은 제일조선인들로 채웠습니다. 지금 맹활약하고 있는 정영환 교수 같은 그 분이 그 시절에는 여기에 젊은 대학원생으로 제냐의 좀 주니어 그룹 그 멤버로 활동을 했고, 그 세대들이 지금 이제 제가 아마 이영채 선생은 제냐 그룹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 무렵에 그 같이 만나게 됐고, 또 하여튼 그 그룹들. 그 다음에 요번에 일본에 그서 소녀상 전시했었잖아요. 그 표현의 부자유전이라고 했죠. 표현의 부자유전을 준비한 오카모토 그 선생이 바로 이 제냐 편집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대들, 일본의 주요 지식인들이 활동하는 공간이었는데 이걸 제일조선인이 없으면 안 되더라. 제일조선인과 함께 나가더라. 그래서 제일조선인이라는 존재가 일본의 지식인들이 썩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걸 보고서 저도 깜짝 놀랐고, 이 제냐 그룹하고 저도 친하게 지냈고 많이 배웠습니다. 서경식 선생님, 다카시 대체 선생님하고 관계 맺게 된 것도 그거고요. 아까 말한 만화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 김한조 씨. 그다음에 제일조선인 역사책으로는 아주 저하고도 친한 그 역사학자인데요. 미즈노 나오키 선생이라고 일본에서 한국사 연구로는 최고 전문가입니다. 서경식 선생님 친구예요. 그래서 저도 신간회에 관심이 많았고, 이분이 신간회 주로 연구해서 제가 대학원생부터 가깝게 지냈고, 또 문경수 선생님이라고 그 교토에 계신 선생님인데 그 제주도 출신 두 분이 제일조선인 책을 썼는데 아주 간단하게 그 쟁점들을 잘 정리하셨습니다. 이런 책들이 중요한 인문서고, 더 좋은 책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손에 잡히는 대로 갖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치려고 했는데 또 역시 오늘 사물함은 요 책 속에서 이제 대체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를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일조선인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너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게 이 겉만 그냥 살짝 건드리고 지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요, 제일조선인 문제는 일본의 아베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일본의 양심, 일본의 지식인을 깨울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친하게 지내려면요, 우리가 제일 조선인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씨, 저 조선말도 못해. 반쪽짜리 새끼. 이랬잖아요. 저는 제일동포 간첩, 오늘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했습니다만, 간첩 사건들 중에서도 다 화가 나고 다 정말 돌아버릴 그 사건들이지만, 제일조선인 문제 어떻게 이럴 수가 없니? 일본에서 차별받아서 조국을 알겠다고 온 사람들을 두들겨 패서 우리 국내 실정이 잘 어두우니까 그거 좀 그 함정 파놓고 거기다 탁 밀어놓고 간첩이라고 해서 하고 자기들 승진하고 한 그 짓을 했습니다. 자, 이 제일동포들이 일본 사회에서 정말 가진 고생을 하면서 커나왔습니다. 이 사람들, 제일조선인들은 그러니까 일본에서 살지만 어쩔 수 없이 역사적으로 한국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또는 조선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숙명을 지닌 분들입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를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제일동포들에게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일동포들을 바로 알고, 제일조선인들을 바로 알고, 그들이 일본 사회 내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보태야